1. 비천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오늘 저는 패배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미국이죠. 미국의 결단만 남은 것입니다. 북은 이미 약속도 했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를 가르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90년대 주사파 지하 조직을 이끌었던 김영환 씨가 통진당 인사들이 과거 북한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씨는 90년대 선거에 후보를 내면서 북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민혁당 하부 조직에 1995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총선에 나가라고 지시했고 당시 김미희, 이상규 후보에 각각 500만 원씩 지원했다는 겁니다. 김영환 씨는 YTN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법정 증언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돈의 출처를 몰랐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민혁당의 모든 활동이 급시사항이고 정책이 누구다 하는 것도 당연히 급시사항이고 뭐 북한과 우리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급시사항이고 아무도 모르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강철 김영환 책임 없나? 주사파 패러다임에 갇힌 세대, 정치 그만두고 깊이 반성해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만 봐서는 절대 1시간 만에 얘기가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제목에 좀 이렇게 근접해서 이 제목만 해설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김영환 영입을 고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다른 어떤 활동보다는 그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련된 일종의 그 리워드라고 할까요? 보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그 해산 과정은 매우 어렵고 또 그 사이에 그 통합진보당의 사실상 당수였던 그 이석기 씨가 구속이 되고 또 5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잃고 이런 뭐 강력단체장도 있었고요. 강력단체장은 아니지만 의원도 있었고요. 이 엄청난 사실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8대1이었죠. 그 당시에 8대1로 그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대사건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에게는 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가장 큰 공적을 세운 사람, 뭐 그러면 물론 대통령이겠죠. 박 대통령일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어 계신 황교안 총리나 그리고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던 그 당시 담당 검사였죠. 그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철 김영환,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 이렇게 알려졌던 강철 김영환 씨의 증언이 어쩌면 증언으로서는 또는 증거로서는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그 이상규, 김미희, 이상규 의원은 서울법대 후배고 또 김미희 씨는 서울약대 출신이죠. 이 그 두 사람의 국회의원에게 김영환 씨가 1990년대 중반에 지방선거가 시작될 때 돈을 줬다. 500만 원씩 지원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일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해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북한과의 연계였는데요. 북한과의 구체적인 연계를 찾기가 매우 까다로웠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김영환 씨가 500만 원씩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돈이 어디서 온 돈인가? 그것이 바로 북한에서 온 돈이다. 바로 이 사실이 입증되면서 통합진보당 그 해산까지 가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통합진보당 사태에 김영환 책임이 없나?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영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김일성 돈이죠. 그 돈을 누가 받아왔습니까?
김영한 씨 자신이 받아왔습니다. 1980년대에 그 김영한 씨가 강철 서신의 저자로서 조직 사건의 그 일인자로서 이렇게 체포가 될 때 강철 김영한 씨 사건에 같이 연루됐던 인물이 그 하영옥 씨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진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그 주사파의 원류, 그러면 지금 김영한 씨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1980년대 NL 주사파라는 학생 운동의 한 거대한 흐름을 만든 사람도 김영한이고, 또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당국에서 그 취조를 할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뭐 엄청난 조직 사건이었죠. 10명이 넘게 이렇게 학생들이 또는 노동자가 이렇게 구속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과의 연계가 있었나, 이게 아주 큰 주제였습니다. 이걸 입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에 학생이 아니었던 사람, 심진구라는 분이죠. 그 당시에 삼립식품의 노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고문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 사람 같이 잡혔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강철 서신의 그 팜플렛에 글 하나를 썼다, 뭐 이런 혐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1980년대에 엄청난 이 사건이 됐던 것이 북한과의 연계가 있을 거다,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철 서신의 첫 번째 팜플렛이 주체사상을 뭐 거의 도입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텐데, 198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의 대부였던 사람이 나는 북한과 연계가 없고 무조건 자생적인 주체사상파 조직이었다. 우리는 그냥 라디오 듣고 강의 듣고 공부해서 주사파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해서 결국은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1999년 그 제가 썼던 기사로 인해서 이 조직이 일망타진이 되었습니다. 이 조직이 일망타진이 되는 그 순간까지 김영한 씨가 만들었던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친북 주사파 지하당, 여기 소속되어 있던 사람 중에 김영한 씨가 북한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3사람이나 4사람 될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그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조직원들은 1980년대 자생적인 주사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자기 자신들이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당수에 의해서 연계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뭐 연계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잘 알고 북한과의 연계를 알고 활동했다기보다는 뭐 민족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뭐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혹이 돼서 조직원이 된 사람이 더 많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한에 가서 돈을 받아온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에 가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했지만 돈은 직접 들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그 간첩이 강화도에 있는 산에, 야산에 묻어놓은 것이죠. 그 드보크라고 하는, 거기서 묻어놓은 그 미화 40만 부를 꺼내와서 공작을 하게 되죠. 그때 그 간첩이 그 돈을 주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을 건설하라, 정치를 해라, 이게 일종의 지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90년대에 대한민국의 한국에 친북 주사파 정당, 비합법이 아니고 진짜 정당을 건설하라고 명령을 받고 받아온 돈이고, 또 그것을 김영한 씨는 실천을 했거든요. 조직을 만들었어요. 지역으로는 크게 전북 있었고, 그리고 영남이라고 해서 뭐 영호남, 울산, 대구, 뭐 부산 이렇게 포괄하는 영호남
영남위원회가 있었고요. 전북위원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석기 씨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경기 남부, 이렇게 지역당도 있는 그런 거대 정당, 지하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지하 정당의 당수가 김영환 씨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직접 받아왔습니다. 그 돈을 나누었죠. 당장 국회의원 선거부터가 아니라 지방선거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김민 씨, 이상규 씨한테 돈을 나눠주면서, 그 당시 500만 원은 아마 작은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선거 자금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선거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 통합진보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도저히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해산이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김영환 씨는 뭐 겉으로 봐서는 옛 동지들을 팔아서 결국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그런 꼴이 되는 건데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진보당 해산에 도움을 줬다는 것은 소위 우익들이 보기에는 큰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김영환 씨는 죄가 있습니다. 예전에 민족민주혁명당이 이렇게 대거 검거가 되고 나서 김영환 씨가 받은 구형은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근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판결되지 않았고 그 전에 공소가 보류되어서 나왔을 뿐입니다. 김영환 씨가 했던 활동, 김일성을 만나고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고 하는 것이 다 괜찮은 것, 무죄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에 도움을 줬다고 하지만 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있어서 김영환 씨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반대한민국 활동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조금씩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씨가 사형 구형까지 받았지만 이렇게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황장엽, 그 당시 망명해서 한국에 와 계셨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보증이었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보증이 아니면은 도저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철저히 가치 천정에 관련된 것이다.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우리가 인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국가 가치 자체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이다. 가치 천장을 뚫어버리겠다라는 전쟁이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그 표를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그냥 물음표를 표시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죠. 그리고 법치고요. 입헌주의, 헌법이고요. 1948년 자유민주공화국이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김일성 수령절대주의 유일사상이 있고 또 주체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사상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다. 이런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황장엽 망명, 1997년 황장엽 망명이죠. 황장엽 선생의 망명 이후에 김영환 씨는 자신의 사상은 그 원류가 황장엽이었지 김일성 수령절대주의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이제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영환 씨가 스스로 살아난 비결이기도 한데요. 주체사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합법화될 수 있고 하나는 불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북한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에는 유일사상과 주체사상이 섞여 있습니다. 서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장엽 선생 망명 이후에 이게 분리가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파한 것이 바로 황장엽 씨와 김영환 씨인데요. 지금도 김영환 씨는 자신은 주체사상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주체사상의 영수다. 거의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가치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령 절대주의라고 분류할 수 있는 종북과는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가치 천장에 이제 주체 사상을 갖다 놓겠다라는 이런 주장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그냥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자료 속에 완전히 빠져버려서요. 쉽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죄송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진지하신 많은 분들이 그냥 몰랐던 것을 좀 알아야 된다, 이건 공부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참 우연히 예전에 황장엽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썼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썼던 일기의 일부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8월 7일입니다. 2002년 8월 7일. 2002년 8월 7일에 제가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는 좀 사적인 것은 지웁니다. 그리고 그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황장엽 선생을 만나러 갔다. 중국산 스테인레스 스틸 컵 2개와 노트 1권, 볼펜 1자루를 선물로 준비해 주셨다가 주셨다. 법률처럼 공부하기 재미없는 것을 왜 하냐고, 정치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류의 운명을 개척할 시점에 왔다고, 남북한 통일만 잘 되면 인류의 미래가 개척된다고, 그리고 저를 여성 지도자로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신을 자주 만나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사상은 민주주의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썼어요. 인류사적인 것, 인류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것, 인류사적인 것. 도스토옙스키가 망집이라고 했다는 이시스와 갈라테아, 그 도피의 종착역,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곳. 저는 지금 이런 표현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 표현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지력이 중요하다고, 의지력으로 병도 고치는 것이 사람이다. 감기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의 소용돌이에서도 의지력 하나로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황장엽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쓴 일기를 일부 읽어드리는 것은 이 황장엽 선생님 생각이 지금 주사파, 특히 김영한 주사파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사파 중에서 수령 절대주의 주사파나 아니면 소위 전향한 주사파나 동일하게 자신들이 민주주의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본질은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무엇을 민주주의라고 하는가? 그 입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입니까?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체사상이 민주주의입니까? 네,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극우라고 배제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산주의는 일정한 사람들은, 일정한 부류는 자신들의 민주주의에서 배제해버립니다. 배격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종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초기 이름은 종파굴인데요. 이 종파굴이 시작된 것이 북한식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종파는 북한식 민주주의의 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 비슷한 형태가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냥 뭐 거의 서울시 정도 되는 큰 크기 한 지역을 다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마을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따로 사는 개념입니다. 일종의 유배지입니다. 유형지. 겉으로는 군부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대규모입니다. 뭐 아주 소규모의 이런 감옥 정도가 아니고요. 군 거의 전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덕군이죠. 요덕군의 일부는 수용소가 아니지만 요덕군의 일부도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강철한 기자도 나와서 요덕군에 살았죠. 요덕 수용소라는 것은 요덕군 거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수용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형지거든요. 북한식 민주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종류입니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고 일정한 그룹은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는 배제되는 그룹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일정한 그룹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뭐 기업가, 극우 정치인, 뭐 자유한국당, 태극기를 든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 국민 취급받고 있습니까? 국민 취급은커녕 조금 있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류는 배제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근데 인민민주주의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국호에 아예 딱 박아놓은 것은 대부분 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민주주의란 말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황장엽 사상은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정도는 그 정도의 무의미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걸 모르면 저희가 다 속게 되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일기를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인간의 의지력만 똑바로 있으면 악의 소용돌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것은 황장엽 선생의 자기 고백입니다. 황장엽이라는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악은 김정일이었습니다. 김정일. 황장엽 씨가 김정일을 악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속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황장엽 씨는 김영환 씨와 이 대목에서 일치합니다. 속물적인 독재자. 황장엽 사상은 독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으로 자주 얘기했던 것이죠. 권력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꼭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민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이지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사익을 구하기 위한 그런 악마적인 독재자들은 배제한다. 그 대목에서 황장엽 씨가 한국 우파들에게 열광을 받았죠.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997년 황장엽 망명은 김정일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남한에서 이 민족민주혁명당이 이렇게 자진 해소되는 그런 대사건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황장엽 씨는 김일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만 배제했습니다. 그것은 김영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김영한 그 전향 사건을 취재할 때 이 부분을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김일성도 배제하냐? 그랬더니 김정일만 배제한다. 김정일의 이런 실정만 배제한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좌와 우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김정일이 인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 악한 정치로부터
백성들을 구하자, 인민을 구하자 이런 생각으로 좌우 대합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김영환 전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영환 전향 당시에도 제가 계속 질문했을 때 김일성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항장엽 선생도 김일성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장엽 씨나 김영환 씨가 악으로 보는 것은 김정일입니다. 저는 항장엽 씨도 그렇고 김영환 씨도 그렇고 그 김정일이 죽고 나거나 제거되고 나면은 생각이 바뀔 것으로 봤습니다. 항장엽 선생은 제가 오랫동안 만났죠. 돌아가실 때까지 만났는데 돌아가시기 불과 2달 전까지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참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이 일기의 일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항장엽 씨가 갖고 있는 인류사적인 것이라는 이 망짐, 일루전, 이 환상, 그것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인류사적인 것은 내게는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항장엽 씨에게 예수를 가르치겠다. 예수를 전도하겠다. 그런 제가 일기를 써줬습니다. 물론 노력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저는 북한 문제를 접근할 때 북한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권운동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 세속국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 이런 것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제 영역이 조금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저는 그런 발언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일기장에는 어쨌든 정말 인류사적인 것을 꿈꾼다면 나는 항장엽 선생에게 예수를 알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뒤에도 여러 번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항장엽, 김영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것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항장엽 선생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김정일만 없어지면 죽으면 아마 장성택이 뭔가 북한을 좀 의미 있게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항장엽 선생 자신이 북한을 참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일도 참 모른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김영환 그룹도 김정일 사후에 급격하게 김정은에 대해서는 호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적으로 공적으로. 김정은이 개혁 개방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저는 두 분이 다 어떤 면에서는 참 북한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역사의 정방향이라고 할까요?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만 해도 좀 설명이 복잡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환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오류와 그리고 뭐 역사적인 도움이라면 도움이라고 할까요? 도움이든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은 위험한 것들, 많이 위험한 것들, 그리고 지금도 위험하게 하는 것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김영환 씨가 스스로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 주체 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아직도 아주 위험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활동으로 인해서 어쨌든 뭐 김일성을 만나서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했었고 큰 공작금을 받았었고 이런 것만 해도 보수 우파 영역에서 정치에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신당 해산에 도움을 줬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통진당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한 건 없지만 김영환 씨 때문에 인생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참고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NL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김영환의 강철서신이라는 이 팜플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김영환 씨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팜플렛을 이렇게 뿌릴 때도요, 그냥 뿌린 게 아닙니다. 원본을 자신이 쓰고, 그리고 한 해 후배 서울대 약대 83학번 그 약사를 하시는 분이죠, 지금은. 그분한테 타이핑을 시켰습니다. 그 타이핑을 시켜서는 그 원본은 타이핑 원본을 한 부를 복사를 하고요. 그 복사본을 가지고 7부를 복사를 합니다. 처음 타이핑한 원본하고 첫 번째 복사본은 찢어서 없앱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사본 7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보완을 했는데요. 김영환이라는 사람의 가장 대단한 점은 바로 이 보완 능력입니다. 그리고 보완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 자신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나중에 1999년에 그 김영환 씨가 체포되었을 때도요, 국정원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 말해주기 전까지. 그 정도로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했던 겁니다. 넘버 2였던 하영옥 씨가 한번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자기를 요즘에 쫓고 있다. 그걸 확실히 느낀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신이 그러면 그 신호를 기다릴 때 차를 한번 뒤로 이렇게 한번 받아봐라. 그렇게 하면 내린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좋은 머리를 엄청 쓴 겁니다. 잔머리도 있고요. 철저하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점조직이라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석기라는 사람이 이 조직에 한 7위, 넘버 7?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김영환 씨는 이석기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조직을 철저히 점조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은 누가 밑에 있는지 다 알지만 그 사람은, 조직원들은 정작 북한과 연루되어 있는지 김일성을 만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NL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 전체가 희생양이 아닌가요? 저는 참 여러 가지 이 취재하면서 말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에피소드인데요, 이것은. 김영환 씨를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김일성을 만났다거나 이런 거를 끝까지 믿지 않고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북한과 연계가 없다고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령 9학년을 같이 했던 정대화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김영환 씨를 찰떡같이 이렇게 믿더라고요. 깜짝 놀랄 일이죠. 20대의 이 청년이 그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60이 다 돼 가시는데요. 지금도 변치 않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김영환이라는 사람의 희생양이 아닐까요? 제가 이 사람이 썼던 첫 번째 팜플렛을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철서신,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분투하고 계신 청년 학생 동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노동운동가가 청년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청년 학생들에게 부과된 가장 크고도 중요한 임무는 주체 사상을 학습하고 이해하여 이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으며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굳게 뭉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청년 학생 운동이 종파주의를 비롯한 재반 편향에 쉽게 빠지지 않을 강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대학가에 공식적으로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나타난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이 팜플렛을 본 사람은 이때 이 주체사상이 북한 주체사상인지도 인지를 못한 사람이 많았답니다.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이죠.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중반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른다? 그건 뭐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복사를 해서 단과대학에 나눠주고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대학가를 강타했거든요. 대학가가 출렁이게 됩니다. 더 이 사람을 유명하게 했던 팜플렛 일부를 좀 더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간첩 박헌영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팜플렛입니다. 강철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글이죠. 우리는 간첩 박헌영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박헌영이 정말 간첩이었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질문보다 박헌영은 왜 간첩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진지함과 관심을 모아달라는 것이다. 혁명운동은 지식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의리로 하는 것이다. 박헌영은 높은 지식과 재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혁명적 신념과 의리가 없었다. 강철 김영하 씨가 쓴 가장 유명한 팜플렛입니다. 1980년대, 86년이죠. 대학가를 강타했습니다. 너무 쇼킹했거든요. 철저히 김일성의 입장에 쓰지 않았습니까? 박헌영은 6.25 전쟁 책임을 지고 북한에서 숙청된 사람이에요. 미제 간첩이라는 그런 혐의에 씌어서. 김일성의 입장과 정확하게 같이 간 거죠.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학가에서는 오히려 인기가 있었던 거죠. 놀라운 것은 이 팜플렛에 이런 엘리트주의적이고 전위적인 거 말고요. KBS 수신료 거부 운동, 시청 거부 운동 이런 것을 지지한다. 이런 구체적인 말들이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쇼킹한데 대중적으로 너무나 쉽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 팜플렛이 대학가를 순식간에 이렇게 다 장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옛 동지, 옛 주사파 동지, 전향하지 않는 동지들 입장에서는 바로 김영환이 박헌영이겠네요. 높은 지식과 재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혁명적 신념과 의리가 없었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설이 있는 조국 수석은 주사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사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산호맹이라고 해서 ND라고 그러죠. ND. NL이 아니라 ND 계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ND 계열의 수장은 백태웅이라는 사람입니다. 백태웅 씨가 이 당시에 1980년대 서울대학에서 이 강철 서신이 학생운동권을 강타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백태웅 씨. 잠깐 제가 그 비판한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주체사상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 현재 북한의 김일성 절대화의 문제점은 심각한 지경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은 사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할 때 어이없는 허약성을 불러올 수 있다. 일부 주사파 세력은 남한혁명을 조선노동당 내지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이 대신 지도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한상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정로라고 불려졌죠. 이 사람도 스타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백태웅. 이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분이 지금 유엔에서 납치 문제를 다루는, 강제 실종 문제를 다루는, 참 유엔에서 특별히 임명된 분이죠. 제 선배예요. 제가 이분 다음으로 미국에 있는 그 인디애나주에 있는 노틀담 대학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국제인권법을 공부하러 갔을 때 제 앞에 백태웅 씨하고 그리고 민변의 박창훈 변호사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백과 박이 공부를 했다. 제가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두 분 다 레피티스트입니다. 좌파입니다. 저는 정말 스탠스가 다릅니다.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고요. 친북 노선과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백태웅 씨는 분명히 강철 서신의 입장과는 달랐어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노동해방문학. 제가 책을 아예 갖고 왔어요. 노동해방문학. 제가 자료들을 다 모아뒀거든요. 예전부터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직접 정리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제가 자료를 버리지 않고 제가 고향집에 있는 그 방 하나에 아예 자료를 다 모아뒀고요. 요즘에는 하나씩 갖고 오고 있어요. 노동해방문학.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이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 책 표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책 표지에 보면은 물론 뭐 산호맹 그러면 박노해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정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정로라는 사람이 바로 백태웅 씨인데 사회주의 진영 위기의 근원, 고르바초프 개혁 노선의 우편향 비판.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백태웅 씨의 이 앤디 노선은 너무나 가격해서요. 일망타진되고 나서 감옥을 오래 계셨어요. 이분이 6년 넘게 감옥 계셨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유학을 가셨고 지금 하와이 대학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저도 노틀담에서 공부를 마치고 해외에 계속 있게 될 뻔했는데 어떻게 뭐 우여곡절 끝에 저는 돌아오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이 백태웅 교수가 지금은 유엔에서 납치 문제를 다루지만 그리고 외교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백태웅 씨가 앞으로 유엔에서 한국의 납치 문제, 6.25 전후 납치 문제를 잘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잘 다룰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강철 김영환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통합진보당이 정작 해산이 되었을 때 그 후에 김영환 씨가 하와이로 백태웅 교수를 찾아갔답니다. 둘이서 하와이 와이키키에서 수영을 했대요. 수영을 하면서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태웅 씨가 혼냅니다. 꾸짖습니다. 아니 왜 통합진보당 해산에 당신이 관여를 했냐? 왜 그걸 도와주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김영환 씨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잘한 것도 같고 못한 것도 같다. 김영환 씨 늘 이런 식이죠. 잘한 것도 같고 못한 것도 같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80년대 운동권에서 가장 대척점에 섰던 두 사람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나 하와이 해변에서 함께 수영을 하며 얘기를 나눴다. 백 씨는 왜 헌재 증언에 나갔냐고 후배인 김 씨를 나무랐다고 한다. 김영환 씨는 나도 증언을 후회한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내 속에는 후회하는 측면과 잘했다는 측면이 항상 공존하는 거니까 라고 말했다. 한겨레에서 보도된 것입니다. 김영환 씨의 이런 면은
제가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알기가 어려운데 저는 김영환 씨한테 잘못 걸려들면 인생을 망치기가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99년에 취재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는 혼자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마지막에는 혼자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 음울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백태웅 교수는 하와이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고 유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좌파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매트릭스 같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매트릭스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영환, 백태웅 씨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세대, 이 세대는 전부 도대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한때 NL, PD, ND 할 것 없이 지금 현실에서는 모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저 같은 사람은 안 보일 것입니다. 미물에 가깝지 않을까? 한때는 NL이다, PD다, ND다, 뭐 산호명이다, 민민투다, 자민투다, 뭐 항림이다, 무림이다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 이 현실에서는 모두 한패입니다. 반자유민주주의 연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 저는 1989년에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심권에 없는 그런 학번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미물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세대는 학생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사람으로 안 보이니까요. 공산주의 운동 시절에 빠졌던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든 유엔이든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공산화를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 무력함에 지금 제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분들이 아니면 북한 인권운동을 같이 할 사람들이 없어서 감시하면서 또 동지로 협력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로 이렇게 결정을 해줄 때까지 협력을 해서 같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룹들은 아무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발언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복잡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PD, NL, ND 뭐 등등 나눴는데요. 지금은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백태웅 씨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조국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난 조국을 너무나 지지한다. 자랑스럽다. 산호맹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이죠. 지금 주사파의 시대라고 뭐 줄여서 말하지만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의 시대입니다. 한때 공산주의 또는 항일 원리주의에 연루되었다가 전향 없이 한국의 제도권에 다 스며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되어 온 것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철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소위 전향을 하는 과정에서요, 중간에 도망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으로 도망치기 직전에 월간 말지로 가서 한밤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조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정원 대규모 간첩단 사건 조작을 위해 나를 해유하고 협박했다. 여러분, 이 인터뷰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호텔에서 분단 조국 한 젊은이의 기구한 운명과 마주 앉았다. 너무나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이 인터뷰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조사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간첩단 사건이다. 나 김영환이 수괴인 간첩단 사건이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간첩단 사건의 증거라는 것은 국정원에서 전모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나와 관련해서는 내가 89년에 북에 포섭됐고 91년에 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고 그 후에 북에 지령을 받아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또 내가 중심이 돼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전국적인 조직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89년에 어떻게 포섭됐다는 것인가? 북에서 공작원이 내려와서 나하고 접선했다는 것이다. 그 공작원은 97년 울산 부부 간첩 사건으로 잡힌 최정남의 바로 이선이라고 했다. 언제 어디서 등 육하 원칙에 의한 증거는 밝히지 않았다. 최정남이 다 얘기했다고 했다. 91년에 북에 갔다는 것은 그것도 최정남이 말했다고 한다. 그 밖에 다른 면에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무엇인가? 97년 11월 내가 독일에 있을 때 노량진, 우리 집이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때 나는 너에게 장미하원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책을 압수해간 모양이다. 국정원은 전에 잡힌 북한 국정원이 난수표 해독용으로 그 책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면서 그것이 암호 해독용 책자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협박하고 있다. 당신은 정말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한 적이 없나? 나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자생적이었다고 확언할 수 있다. 97년 울산 부부 간첩 최정남이 난파되었을 때 당신을 만났다는 안기부 쪽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 출처불명의 소문이 나돈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국정원은 당신이 91년에 북에 갔다 왔다고 얘기한다는데 국정원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꼬투리라도 있었나? 그 해에 해외 여행조차 한 사실이 없다. 북의 요원이 내려와서 데려갔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정원은 북한이 북에 포섭되었다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나? 최정남의 진술이다. 이 밖에 7시간에 걸친 긴 진술을 월간 말지에 하고 홍콩으로 그 다음날 도망을 칩니다. 물론 체포되었죠. 여러분, 강철 김영환의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저는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떤 경우에도 깊이 연루되지는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뷰는 모조리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조직원들이 이 인터뷰를 보고 처음으로 김영환이 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고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돈을 받았고 이런 것이 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91년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그 표현을 보고서 북한에 갔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김영한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을 빼고는 아무도 10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정당을 만들고 조직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생적으로 주체사상파가 된 것은 또 좋은 것인가? 전혀 아니죠. 다 책임이 있고 다 성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만 저는 이 김영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연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도저히 준비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주사파 강의, 주체사상 강의에서 정말 빨리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도 너무나 깊이 이렇게 연루되고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끝내질 않는군요. 언제 제가 이 주체사상으로부터, 주체사상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시점은 북한에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현실이 될 때 그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한 씨가 이렇게 전향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처 전향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겠죠. 도망을 다 쳤겠죠. 도망을 쳤지만 또 대부분 또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전향을 하면서 잡혔던 사람 중에 넘버 2였던 하영옥 씨가 있습니다. 하영옥 씨도 검거가 되기 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영옥 씨가 쓴 글,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건 좋지만 더 이상 운동을 팔지 말라. 김영한 씨와 함께 대학 1학년 때부터 운동을 함께 한 가장 가까운 동지 하영옥 씨. 그는 86년 제대하자마자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에 연루되어 심한 고문 끝에 병사혁명서조 지도책으로 조작되었다. 80년대 중반까지 김 씨를 만나온 하 씨가 깊은 고뇌 끝에 비판의 글을 보내왔다. 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네는 항상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토론을 하고 일을 벌이곤 했네. 자네의 그 자기중심적인 행동 탓에 이미 나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바 있네. 85년 6년도의 일을 기억하는가? 나와 진구 형은 자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자네가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고 경악했네. 심지어 진구 형은 안기부 지하실에서야 그 구체적 사실을 알았지. 나도 자네를 통해서 그걸 안 것 아니었네. 그 진구 형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김영한한테 주체사상을 전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입니다. 중증 소영웅주의자에게는 육체 노동이 처방약, 이런 기사를 냈죠. 주사파의 대부에서 북한 해방혁명가로 돌변한 강철 김영한 씨. 그는 96년 이후 일련의 발언을 통해 운동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무력 개입을 시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애국자로 복권시킨 그는 최근 올간조선 6월호에서 북한 정권 타도를 위한 좌우 대합작 노선을 주장했다. 이 기사를 제가 쓴 것입니다. 그는 왜 이토록 전향적으로 변신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신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때에 궁금증을 해소할 충격적인 증언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청와대에 출입하고 있던 말지 기자죠. 이 사람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서 잡혀갑니다. 나중에 김경환 기자가 김영한 전향 이후에 김영한이 내부적으로 전향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김영한이 바뀐 걸로 보고 김정일이 새로 하영옥 씨를
넘버원으로 바꿨다고 하죠. 그때 다리를 놓은 사람이 이 김경환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환 기자도 나중에 감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1999년 당시에 이미 청와대 출입기자가 간첩이었다는 것도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정도만 갖고도 참 많이 충격을 받을 텐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목하고 오늘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김영한 씨는 1996년 6월에, 그러니까 23년 전에 이런 글을 씁니다. 프로 정치인을 육성하자.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시대를 정확히 대변하는 이념을 정립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뛰어난 프로 정치인들과 그들의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게 1996년입니다. 그 이후로 23년 동안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한 씨가 사상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황장엽 씨가 저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황장엽 선생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정권의 기초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당을 강화하지 않고 뭐 연설이나 하고 돌아다녀서는 승리하여도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민주주의를 확고히 수호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하는데 적극 기여할 결심입니다. 글씨가 독특해서 쉽게 잘 안 읽히죠. 인간의 운명을 개척할 길을 밝혀주는 철학은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상황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가 주사파 패러다임에 갇힌 한 세대 전체가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반성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향주사파든 비전향주사파든 어떻게 보면은 강철 김영환의 희생양이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참 많이 고문당하고 고통 속에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더 동정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저는 강철 김영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좋은 점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불편합니다.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옛 동지를 팔아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종착역이 자유한국당입니까?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은 한국 사람 전체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4분, 5분 갈라져 있고 한 세대 전체가 주체사상파 패러다임에 갇혀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사 공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조차도 허우적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가치 천장이 다 뚫려도 상관이 없을까요?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 국제적인 우선거리가 되고 상관없을까요? 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주사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조선 패러다임입니다. 조선은 하나다 패러다임. 예전에 국회의원 송갑석 씨가 운동권일 때 조선은 하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죠. 왜 북조선이든 남조선이든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그 좋은 소식을 모릅니까? 길을 막고 있습니까? 이미 1948년 8월에 대한민국의 좋은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근사한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대한민국이냐 조선이냐 이 싸움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조선은 나의 옛 나라에 불과합니다. 조선에 살기 싫습니다. 조선은 하나다를 주장하는 사람들, 김씨 조선에 투항하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980년대 주사파 세대, 뭐 앤디든 산호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6.25 전쟁을 치른 이후에 강구한 반공 세대도 너무나 깊은 상처에 묶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을 낳고 기르고 인생을 살면서 온화해졌고 부드러워졌고 그 자식 세대가 좀 이렇게 뭐 반항을 하고 기어올라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줬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화 운동을 부활시킬 수 있는 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정말 아버지 세대를 이해하기 싫어하고 정말 1도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1980년대 그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깊은 상처, 아무런 공감 능력도 없는 세대, 아버지 세대를 적폐라고 규정하는 대한민국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세대를 부정하기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적폐. 저는 지금 1980년대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대통령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부정하기 위해서 김일성을 끌어들이는 사람들, 주태상을 끌어들이는 사람들 다시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대가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초석을 놨던 훌륭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양심 있는 보통 사람들,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세대, 한때 민주화를 했다고 승리를 구가했던 사람들 너무 같습니다. 어떻게 반인도 범죄의 협력자가 되기 이르렀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